이번 주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매치는 당연하게도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 간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두 팀의 현재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의 순위가 맨시티는 22위, 파리 생제르맹은 2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가 1위부터 8위까지는 다이렉트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고요. 9위부터 24위까지는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한 번씩 치러요. 그래서 8팀을 또 골라서 16강에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4등까지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맨시티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나머지 두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24등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 두 팀 모두 이번 경기가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두 팀이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렇게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아무래도 잡아야 될 경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순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었고, 페이노르트에게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경기도 앞서가다가 3골을 따라잡힌 경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유벤투스에게 패배했던 이 경기도 치명적이었지만, 보통 이제 이런 팀들은 잡아야 될 경기를 잡지 못하면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아인토벤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위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잡아야 될 경기가 짤츠부르크와 지로나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들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날, 물론 강팀들과의 경기였지만 이 세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못하면서 승점을 가져가지 못한 것도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24위도 아니고 25위 순위권 밖으로 나가 있는 현재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였었죠.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 경기가 클럽브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부담감이 적은 매치가 마지막에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맨시티를 만나고 그 다음 경기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두 경기 모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승리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꽤나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좀 크게 돌리면서 이번 맨시티전을 준비했거든요. 지난 랑스전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베랄두가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리카 헤르난데스도 선발로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서 두에 그리고 에메리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면서 하키미를 쉬게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파비안 루이스를 기용하면서 네베스도 선발로 기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경기를 위해서 로테이션도 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맨시티보다는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맨시티도 지난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사비뉴를 좀 쉬게 해주는 체력 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홈인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지난 경기 휴식을 취했던 하키미 당연히 이제 돌아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수비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까지는 거의 고정적으로 베스트 11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앞자리 이강인, 덴벨레 요 두 자리에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덴벨레가 지난 리그 경기에서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 덴벨레가 물론 지난 주말 경기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체력 안배 때문에 덴벨레가 지난 경기에 못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감에 걸렸기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덴벨레가 이제는 독감에서 회복을 해서 경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덴벨레의 컨디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덴벨레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다면 덴벨레 자리에 하무스가 나오면서 이강인이 오른쪽, 하무스가 중앙,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덴벨레가 선발로 나온다면 최근에 엘리케 감독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덴벨레 제로톱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맨시티가 수비 라인에 약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덴벨레가 전방에서 맨시티가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무스를 9번 공격수에 기용을 한다면 이강인을 빼고 바르콜라, 하무스, 덴벨레 이렇게 3톱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마르키뇨스의 출전 여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마르키뇨스가 약간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르키뇨스가 현재 좋은 상태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마르키뇨스의 상태를 점검은 해야 된다. 그리고 맨시티의 경우에는 최근의 베스트 11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는 디아스가
수비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의 자리가 그래도 든든해졌다는 거, 이게 맨시티 입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리코 루이스 자리에 리코 루이스가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번 경기는 중원 싸움에 집중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테우스 누네스를 최근에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는 이유가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코바치치 옆에서 중원 싸움을 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올라가주는 형태가 되면서 포든을 가운데로 보내서 데브라이너와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를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마테우스 누네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쓸지 아니면 리코 루이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쓸지, 요 차이가 맨시티의 베스트 11에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오른쪽 그리고 맨시티의 왼쪽 라인에서 무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나오든 리코 루이스가 나오든 기본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약간 올라가 있고요. 이때 포든이 좀 가운데로 들어오면 누네스가 올라가는 형태, 혹은 포든이 측면에 있을 때 리코 루이스가 나오면 리코 루이스가 오히려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3백을 만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누누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가 3백을 만들고 하키미가 올라가서 이강인, 하키미, 네베스, 바르콜라, 이렇게 2선 라인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 하키미, 이강인 요 두 명의 콤비와 그바르디올과 코바치치 요 두 명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키미가 측면에 있다가 약간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강인이 넓게 퍼져 있을 때 그바르디올이 이강인을 따라가면 그 가운데 공간으로 하키미가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맨시티가 예를 들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하고 맨시티가 공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볼을 빼앗기는 순간 사비뉴가 수비로 내려오는 가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비뉴가 오히려 약간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키미가 지난 경기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휴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갈 때 하키미가 순간적으로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그바르디올을 이강인이 측면으로 끌어당길 때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동선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때 코바치치가 하키미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최근에 맨시티가 커버를 하는 동작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노려야 되는 지점은 이강인이 하키미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요 순간을 가장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포인트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덴벨레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덴벨레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 나올 때도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바르디올을 끌어내고 하키미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물론 이제 덴벨레가 나오게 된다면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하키미가 올라오는 이런 이제 스위칭 플레이도 더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키미가 엔리케 감독의 축구에서 최근 들어서는 공격에서의 핵심 자원이거든요. 오른쪽 풀백이지만 사실상 가운데로 언더래핑을 해 들어가면서 공격 라인에 선수를 추가하고 거기서 이제 하키미의 스피드를 활용한 오른쪽 컷백, 이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엔리케 감독이 하키미에게 휴식을 괜히 부여한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엔리케 감독이 하키미를 과감하게 올려서 사실상 공격수처럼 활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 이렇게 3백이 되었을 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이 될 때 하키미가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3백에서 수비를 하면 포백이 되잖아요. 근데 포백이 될 때 에메리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공간을 커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에메리의 수비적인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하키미가 올라갔을 때 사비뉴가 수비 가담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사비뉴가 수비를 많이 내려오면 이강인을 사비뉴가 견제하고 그바르디올이 안쪽을 막으면서 이렇게 숫자 싸움이 되는데, 사비뉴가 약간 안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에게 기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사비뉴가 앞쪽에서 뛰어나갈 때 에메리가 사비뉴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오히려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도 하키미가 올라와 있을 때 여기서 수비를 성공해서 사비뉴가 뛰어들어가는 공간,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비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왼쪽 측면에 나왔을 때 사비뉴가 왼쪽 측면에서 뭐 슈팅도 많이 가져가지만 기본적으로는 홀란드가 뛰어들어갈 때 정발 윙어가 됐기 때문에 왼쪽에서 왼발로 홀란드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게 그래도 최근에 합작골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도 오히려 쉬고 나온 하키미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활용되는 그 공간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강인 선수의 선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경기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경기를 승리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교체가 됐어요. 보통 엘리케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기용할 선수들은 주말 경기에서 선발로 내보내지 않거나 선발로 내보내도 빠르게 교체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을 때, 그랬을 때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한 명 끌어주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요 패스를 엘리케 감독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최근에 맨시티가 물론 디아스가 없는 상태이긴 했지만 요 공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이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경기 출전 시간이 그바르디올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 아칸지, 아케, 스톤스 중앙 수비수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할 때 그바르디올만큼은 부상을 안 당해서 너무 출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는 요 역할을 그바르디올이 약간 기동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강인이 그바르디올을 확실하게 끌어놓으면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강인의 패스가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키미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덴벨레가 선발로 기용이 되면 덴벨레가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는 패턴을 또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의 패스를 살려주는 요 포인트를 위해서라도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강인이 뭐 지난 경기만 봐도 확실하게 앞쪽에서 달려나가는 선수만 있으면 패스를 찔러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그 패스를 잘 넣어준다는 것은 엘리케 감독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맨시티가 후사노프 영입을 확정지었지만 챔피언스리그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여전히 맨시티는 수비 라인에 디아스가 복귀를 했지만 그럼에도 좀 불안한 상황인 만큼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 라인 뒷공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뭐 하키미에게 패스를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역으로 이용할 때도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바르디올을 끌어내고 공격을 했을 때 맨시티는 리코 루이스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디아스, 아칸지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막고 있잖아요. 이때 하키미가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쏠리고 덴벨레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칸지가 쏠리면 리코 루이스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리코 루이스가 복귀하는 속도가 약간은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바르콜로에게 전환 패스를 해주는 거, 이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맨시티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이 과정 자체가 불안하고, 그게 이제 맨시티가 정말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공격보다도 오히려 수비 쪽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드리의 부재,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수비 라인의 붕괴, 이런 것들이 문제였으니까 역습을 할 때 가장 좋은 패스를 뒷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는 이강인의 역할은 파리 생제르맹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맨시티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 리코 루이스가 아니라 마테우스 누네스가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동력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에 에메리, 비티냐, 네베스, 이 3명의 선수의 기동력을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코바치치, 이 3명의 선수가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맨시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됐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끊어줄 수 있는 선수, 여기서 이제 끊어주지 못하면 이강인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뛰어들어가는 덴베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나 하키미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공격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중원에서 끊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기동력을 갖춘 선수는 결국엔 마테우스 누네스니까 공격을 할 때도 마테우스 누네스가 물론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올라가는 이러한 동선도 취하지만,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홈이기도 한 만큼 오히려 마테우스 누네스가 나왔을 때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여기서 이제 기동력을 좀 살려주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 두 팀 모두 공수 전환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팀들이거든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수비로 전환하는 기동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역습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포인트를 파리 생제르맹은 노려야 되고 오히려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과도하게 하키미를 올리는 이런 전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틈을 노리게 된다면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도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사비뉴를 활용해서 측면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오히려 맨시티가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 공수전환의 싸움에서 두 팀의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네요.